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김성수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오늘 금요일 시간은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임 펀드,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돈을 갖다가 빼돌리고 결국은 개미들의 그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연일 그 수법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개미들을 올렸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구국세청장 안홍구 청장님 모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예, 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임, 이건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자를 실패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완전히 실패할 결심을 하고 처음부터 해먹을 결심을 처음부터 돈을 갖다 빼돌렸다는 건데, 자, 이 CB를 이용해서 한 대표적인 그런 사례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 라임은 처음에는 옵티머스하고는 달리 라임은 무역에 필요한 자금들을 대출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무역에 가면은 원래 신용장을 개설해가지고 또 은행에서 돈을 받는 그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해주면서 거기서 이자를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펀드 가입자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 모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걸 모아가지고 그 말은 무역 펀드라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CB, 그러니까 이제 메자닌이라고 하죠 보통. 그 주식 반 회사채 반 그런 개념의 CB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CB라고 하면은 또 잘 모르실 테니까 전환사채. 그렇죠. 전환사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채권을 그 받고 빌려주는 거죠, 돈을. 보통 이제 요거는 그냥 일반 회사채는 그냥 나중에 원금과 이자만 받는데,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되면은 그때 그렇게 받거나 아니면 회사가 정말 좋아져 가지고 그럼 주식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식으로 바꿔 가지고 주식을 받을 수도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름이 메자닌이라. 메자닌이 보니까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뭐 그런 공간, 여기에 메자닌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메자닌이라는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돼 있는 CB 또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근데 그 투자도 정상적으로만 하면은 했다가 이익이 생기는 걸로 빠지면 되는데, 이게 이미 뭐 상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들, 회사가 지금 거의 뭐 망할 직전에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거나 회사 투자를 해서 이미 돈을 잃어버릴 결심을 하고 들어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령 뭐 그 지금 그 영화사,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갔던 영화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사의 대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개인 파산까지 하면서 법인을 살려놨어. 근데 그거를 자기한테 내놔라, 내가 이전에 너한테 돈을 투자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CB를 모은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역시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먼저 빌려주고 회사채로 채권 돈을 1억을 먼저 빌려주고 그거는 이제 빌려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름은 전환사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냥 내가 빌려준 돈 대신에 주식으로 내가 받을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게 전환사채와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를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 놓고 그 권을 이용해서 그 주식이죠, 일종의 주식인 거죠. 상장은 안 했지만 주식과 비상장 비슷한 주식도 주식이니까. 비상장 주식도 그걸 이용해서 막 열심히 M&A를 갖다 시도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이게 그 1억을 자기 돈만으로 아니고 남의 돈을 끌어와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게 비슷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망할 것 뻔히 알면서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식을 이걸 그냥 사가 있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망할 때쯤 되면 자기들이 그 CB를 샀던 그 펀드가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본 것처럼 자기들이 또 다른 펀드를 또 만들어 그 회사에다가 거기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손실을 안 본 것처럼 해놔야 다음 펀딩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그 펀드는 사실은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 손실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은 손실 보는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깨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그림 없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예. 실제로는 이렇게 이 오른손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주식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근데 이게 망할 것 같아. 오른손이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주식을 왼손에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왼손에서 돈 데리고 있는 건 역시 오른손에서 가져갔던 그 돈이야. 이 돈으로 계속 돌려서 이제 마치 겉으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데다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리고 이자는 적잖아. 이자는 계속 줘. 처음에.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그런 짓을 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역 자금을 대겠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출하고 은행에서 돈이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 그 자금을 융통해 주는 거니까 그는 이자를 단기 자금으로 해가 돈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예. 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펀딩을 한 거예요. 뭐 돈을 모았는데 돈은 일단 그렇게 실제로 투자한 거는 CB에다 투자를 한 그러니까. 거죠. 망해가는 회사의 전환사채. 그렇죠.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문제를 보면 이미 거기에 다 서로 짜고 미리 주고받고 했던 정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벌 3세도 등장하고 예.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한국 타이어도 등장하고 예. 한국 타이어가 여기서 나오네요. 또 이명박 예. 사위죠. 이명박 사위.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다루고 싶은데 그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을 우선 일요신문을 한번 보시면서 예. 일요신문 2019년 10월 17일 보도입니다. 예. 자본금 1,000원 신생사에 전환사채 5분의 1 값으로 매각. 냄새나죠? 편법 거래 통한 수익률 마사지 의혹.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자기들이 그 상폐 위기에 있는 시비를 사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키워서 좀 자료를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예. 제일 먼저 불씨를 당긴 거는 그 밑에 첫 장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라임이 투자한 G2 하이소닉. 예, G2 하이소닉이라고 돼 있죠. 그 상장사 G2 하이소닉의 시비를 100억 원 규모로 취득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G2 하이닉스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시비를 100억 원 정도 이제 그 사는 거죠. 예, 100억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100억을 넣었어요. 근데 G2 하이소닉이 상장 적격 심사를 받고 이제 상장이 되냐 안 되냐. 예. 그래 기업의 존립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됐죠. 예. 그러니까 시비 물량 전량을 내다 파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팔면은 이 시비를 인수한 기업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잖아요. 지금 일단 코르도바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샀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코르도바라는 주식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코르도바가 이 실제로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자본금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자본금이 1,000만 원입니까? 자본금 1,000원. 자본금 1,000원? 예. 그런 신생사가 코르도바예요. 어떻게 자본금 1,000원으로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열린 공감도 100만 원으로 만들었는데 1,000원? 전에는 이게 그 자본금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예. 함부로 못 만들었는데 요즘은 자본금 제한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100만 원도 나오고 전에는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풀리면서 규제가 풀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본금 1,000원에 설립된 코르도바에 자기네들이 100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20억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은 채권이잖아요. 예. 근데 채권이고 주식이 잘 되면 상장을 하면은 그건 예. 대박 치는 거잖아요. 예. 상장 차익까지 같이 예.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노릴 수 있는 그런 게 시비인데 이제 상장이 좀 어렵게 된 거는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100억이나 넣은 돈을 그 손실을 보더라도 10억
그 20억에 파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20억을 사는 코르도바는 완전히 적어도 액면으로 벌써 80억 이득을 보고 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코르도바는 누구 거냐라는 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대표가 91년생 김모 씨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 내용들은 이거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김모 씨는 아주 떼돈을 번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그 거래들을 이제 오늘 보면서 아 어떻게 해서 이 돈들을 빼돌리는가 이걸 이제 보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 상장 회사예요. 파티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게임. 코스닥 상장사 파티 게임즈의 상장 폐지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고 예. 일주일 만에 40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 BW라고 하죠. 저거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리픽싱으로 할 때 써먹었던 거. 예. 그 BW를 IMG 인터내셔널하고 LC 인터내셔널 등에다가 넘기죠. 이건 아주 이제 헐값에 넘겼겠죠. 예. 그리고 2월 달에는 또 바이오빌이라는 그 CB를 바이오빌에서 발행한 CB를 250억 원어치를 225억 원에 그럼 25억 원을 할인해 가지고 그렇죠.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곳에 넘깁니다. 예. 근데 이 메트로폴리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라임 자산 운영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던 회사라. 예. 그저 필리핀에 가서 카지노를 만들어 놨다는 그 회사 있죠. 예. 그 회사에 저렇게 헐값에 넘겨주는 거예요. 김영홍인가요? 예, 김영홍. 김영홍이가 실제 주인인. 실질적인 라임 운영 자산의 실질적인 큰 손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김영홍의 메트로폴리탄에게 225억 원에 한 25억 이것도 원을 25억 원 이득을 본 거네요. 예, 그냥 내려주는 거죠. 10% 할인해 준 거네, 실제로.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라임하고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이런 그 상대방 라임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사람들은 라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그 안에 보면은 그 채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채씨는 파티 게임즈의 DW를 인수한 LC 인터내셔널의 등기 임원이기도 하고 네. 메트로폴리탄의 이사이기도 한 거예요. 오, 야 양쪽에 다. 예, 다. 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싸게 등겨주고 한다면은 예. 그 뒤에서는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그 라임이 돈을 불리거나 빼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시비들이 이용됐다라는 건데 원래는 자기들 저런 거 하기로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랬으면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 안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펀드의 성격이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는 안전하게 내 재산을 불릴 수 있겠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가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펀드 상품을 샀는데 들어가 가지고는 밖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하면서 자기들 돈을 뺐다면 이건 사기죠. 예. 명백한 금융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그 좀 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한국 타이어하고 그 RBK 예. 그리고 RBK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한국 도자기, 한국 도자기라는 그 도자기 회사의 손주, 창업자의 손주가 이 한국 타이어 그다음에 김영집이라고 하는 그 한국 도자기, 그다음에 또 그 라임 네.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같이 연결이 돼요? 예, 연결돼 있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 그러네요. 한국 타이어 그러면 우리가 그 일타 강사의 첫 번째 시간인가요? 예. 그때 다뤘던 예, 그런 그 얘기인데 조현범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게 저 MB의 MB의 사위죠. 예, 근데 이 MB의 사위가
아유 주가 조작을 갖다가 아주 겁나게 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쫙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한국 도자기 3세 김영집 씨하고 예. 조현범 씨하고 그들이 이 라임에 또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역사가 좀 오래됩니다. 예. 이 둘 관계는 예. 2008년도면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막 시작할 예. 때잖아요. 그때 저기 보이죠? 그 저 조현범과 저 옆에 이제 한국이라는 거 밑에 있는 저 사람이 김영집이라고 예. 한국 도자기의 이제 손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한국 타이어의 그 계열사였던 프릭스 예. 프릭스라는 회사를 프릭사. 예. 프릭사라는 회사를 RBK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파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팔 때 한 평가로는 한 5억 정도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 그 RBK가 이 프릭사를 헐값에 사요. 그 65억에 샀는데 예. 그 다음에 그 한국 타이어가 프릭사를 팔았던 거잖아요. 근데 예. 그 팔았는데 그 팔았는 사람한테다 어떻게 됐냐면은 한국 타이어 프릭사를 RBK라는 곳에 근데 RBK는 여기서 김영직이라는 사람이 예. 그 부인이 사장으로 돼 있고 예. 김영집은 이사로 돼 있고 대표이사. 예, 그 어머니가 감사인가 그렇게 돼 있고 가족 회사는 가족 회사로 돼 RBK 있어요. 홀딩스. 근데 이 RBK라는 곳에서 그거를 65억 정도에 산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프릭사라고 하는 데가 자동차 부품 업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타이어의 그 몰드를 예. 만드는 예. 그런 회사인가 봐요. 예. 근데 이 회사는 한국 타이어 계열사로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이 김영집이라는 그리고 이거 그냥 떼돈 버는 회사 아니에요? 그냥 한국 타이어가 계속 그 부품을 사줄 거 아니에요. 네, 사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이 팔아 가지고 한국 타이어가 팔고 그거를 RBK가 사요. 샀는데 다시 나중에 65억에 샀는 거를 한 350억 정도로 평가를 해서 다시 팔아요? 한류 드림스라고 하는 예. 그 한류 드림즈라고 하는 스포츠 신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그거를 또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35억을 주고 사는 형식을 취해요. 그랬다가 그러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취소를 합니다. 35억을. 그럼 35억은 떼 먹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떼먹혔다고 하죠. 어머. 근데 35억 뇌물 준 거 아니야? 그럼 RBK는 지금 뭐 어우. RBK한테 줍니다. 예. 근데 그 한류 드림스라는 데는 돈이 어디서 들어왔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설마. 라임에서 들어온 거예요. 라임에서 자,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름 지금. 그러니까 결국 그 한국 타이어의 일종의 그 자회사 비슷하게 있었던 자동차 부품 업체 프릭사를 예. 아주 또 헐값에 예. RBK가 잠깐 샀는데 예. 이 RBK를 되파는 그런 계약을 해준 무슨 드림사요? 응? 그 이름도 참 그 드림사가 예. 그 이름이 이게 한류 드림사. 한류 드림사. 이게 한류 이상해. 이게 제목도 이상해. 한류 드림스라고 돼 네, 있어요. 한류 드림스. 이것도 이락범이라는 사람인데 예. 대표가 예. 아주 젊은 친구예요. 30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유명한 이 회사 살게요. 350억에 살게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억을 딱 넣어놓고 우리 안 사게. 우리 나중에 못 사. 그런데 그 35억이 어디서 들어왔나 했더니 라임에서 돈이 들어왔어. 예. 그럼 라임 돈을 그냥 한류 드림스를 통해서 일로 뽑은 거 아니에요? 라임에서는 이제 300억을 대주는 거예요. 에? 예. 300억을 한류 드림스한테 대줬는데 예. 그 중에 35억만 넣었다가 돈을 훅
날렸다고요? 날렸는데 또 이 RBK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BK에서는 우리 또 35억 돌려줬어. 근데 돌려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 지금 이 속에서 보면 한류 드림스라는 회사는 사라졌겠죠? 한류 드림스사는 결국 망했죠. 그러니까요. 뻔하지. 300억은 날라가고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신박하네. 정말 돈 벌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관련돼 있는 사람이 한국 타이어 이제 후계자, 회장, 한국타이 조현범이, 네. 그다음에 한국 도자기의 3세니까 결국 김영집, 차세대 경영자 김영집이 얘네 둘이 짬짬이 해가지고 라임돈 300억을 갖다 빼돌렸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여기에 그 한류 드림즈는 예. 또 여기도 30대 아주 젊은 일학범 이게 그냥 예사로 그냥 움직여지질 않고 뭔가 전부 다 연결돼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냄새가 나요. 너무 냄새가 나요. 그래 드림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 SBS에서 끝까지 판다 해서 이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예.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보면 어떤 예. 식으로 지금 돼 있냐면 그 RBK는 자본금을 1억으로 이제 설립을 하죠. 예. 설립하고 그런데 그 한국 타이어가 RBK한테 팔지 않습니까? 아까 총 뭐 합해 가지고 예. 65억 정도밖에 안 되게 팔았잖아요. 예. 그러놓고 돈을 또 50억을 빌려줘요. 에? 한국 타이어가. 아니 그러면 그 돈으로 한국 타이어가 빌려준 돈으로 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65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더군다나 이 RBK라는 회사는 자본금이 1억 원도 안 되는 그런 신생 회사였다면서요. 근데 이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2008년도에 예. 이들의 그 관계가 이미 전조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2008년도를 조심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당시 이명박이가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그 당시에 이 젊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요. 그 앤디코프라고 하는 회사를 유명한 회사 저것도요. 예, 그것도 김영집이가 예. 가지고 있던 회사죠. 근데 거기에서 주가 조작으로 김영집은 이미 그때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갑니다. 예.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재벌 그 2세, 3세, 3세 그 구본호라고 하는 재벌 4세, 예. 그 다음에 이명박 사위, 예.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그때 이미 다 등장했던 인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다시 이제 재조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 라임이 또 여기 끼어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복잡해서 이 내용을 안 들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모르지만 실제로 내용을 따져 보면은 RBK에다가 그냥 파는 게 그냥 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건 굉장히 냄새가 나는. 미리 사전에 그러고 1억 되는 자본금으로 회사를 만들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회사 아니겠어요? 예. 자기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언제든지 사줘야 되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135억 정도는 계속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한국 타이어의 타이어 몰드를 계속 납품하는 그런 회사. 그냥 앉아서 이익 챙기면 되는데 이런 알짜배기 회사 나도 갖고 싶다. 근데 그거를 싼 값에 팔고 예. 거기다 팔았는데 돈도 빌려주고 50억을 65억에 팔았는데 50억을 빌려줘. 그러고 그런데 한류 드림즈라는 그 스포츠 신문을 가지고 있는 그냥 그 회사가 스포츠 신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자동차 타이어하고 관계되는 자동차 타이어 몰드 파는 그 회사를 또 350억이죠. 예, 350억에 35억을 계약금으로 줬다가 그걸 또 포기를 해.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갔냐는 거죠. 다 김영집한테 간 건데 이거. 근데 그 김영집한테만 돈이 모였겠느냐? 그 뒤에는 누가 있겠느냐? 그렇죠. 또 요거와 관련되는 또 의심스러운 사례가 또 있어요. 무슨 사례가 있냐면 한국 타이어의 직원들이 해외 여행을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삼성의 옛날 해외 여행을 가면은 삼성의 해외 여행 가는 여행사한테 밀어주면은 그 당시에 이건희 때 그 여행사에 돈을 밀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한국 타이어 직원들이 해외 여행 가는 것은 모조리 몰빵을 해서 밀어주는 회사가 김영집이가 만든 회사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뭔가 의심스러운 관계라는 게 들리는 서로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가족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형제간에. 그러니까요. 한국 타이어는 아니 부부끼리도 싸우고 가족들끼리도 싸우는데 지금 이 상황은 조현범 회장이 김영집 씨를 너무나 흠모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제목이 아까 그 한국 타이어 프릭사의 헐값에 산 RBK 위장 매매 논란. 이 과연 그러면 실제로 주인이 누구냐? 이게 뭐 거기 보면은요, 그 아까 여행사를 만들어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김영집이한테 다 이익을 안 줘요. 그럼 여기 김영집이는 하나의 뭐라 그래, 브릿지? 세워놓은 브릿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지라든가 브릿지라든가. 예, 그 어떤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주기 위한 하나의 다리 역할, 예. 도관 역할을 했을 예, 수가 있다. 도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지냐 브릿지냐 진짜 돌림이네요. 야 이런 그 지랄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진짜 돈 많은 쉐리들 진짜 돈 갖고 장난치는 거 진짜 엄청나네요. 그 한국 타이어 그 아까 그 제목 뒤에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프릭사 가족이라는 그 사진을 한번 좀 예. 보실까요? 이 프릭사라고 하는 회사가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기사가 나왔을 때가 2019년이니까 2019년대에도 프릭사 가족 그러면서 한국 타이어 같은 거. 한국 타이어 또 옆에 뭐 프릭사 모터스 뭐 MK 테크놀로지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프릭사는 예. 그 도자기 집 아들 그 여행사 뭐 관련돼가 일하고 뭐 이런 그 아들은 그 손주 그 사람은 여기에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고 그 그냥 도관 역할을 해주는 하고 뭐 돈을 받는 사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옛날에도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은 예. 김영집이에요. 김영집. 주가 조작의 선수군요. 그 2008년도에 그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감옥 갔을 때 다 그 LG가 4세 그 다음에 여기 한국 타이어의 그 조현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관련돼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갔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사위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큰 사위들이 다 문제네. 검사 사위도 문제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보기 위해서 6-2 사진을 잠깐 볼까요? 6-2 사진입니다. 그 한류 타임즈라는 회사가 한류 타임즈예요? 드림즈가 아니라? 한류 타임즈 드림즈가 아까 한류 타임즈로 아까 드림즈라고 했는데 한류 타임즈. 예. 한류 타임즈. 그 이 한류 타임즈가 그 RBK하고 그 한류 타임즈에서 N사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예. 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50% 거의 51%뭐 49%라고 하는데 아마 1%라는 거는 RBK가 실제로 그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또 한류 타임즈가 14억을 빌려주고 그 프릭사를 한류 타임즈가 나중에 인수를 하잖아요. 그 뒷장을 보시면은 뒷장을 보시면은 첫 번째 있습니다. 그 돼 있죠. 이행 보증금이라는 게 계약금이죠. 계약금이 10%라고 생각하면 350억 원 정도 지금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타이어가 65억 원에 샀다 그랬잖아요. 예. 팔았죠. 65억 원에 그래 팔았죠. 예. 65억 원에 팔았는데 3년 만에 프릭사가 5배쯤 뛰가 가지고 예. 그거를 한류 타임스가 산 거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행 보증금 35억을 지급하고 포기해 버리는. 그렇죠. 예. 사정이 생겨서 못 사게 됐어. 그러면서 이행 보증금 그냥 가져가. 그러면 뭐 멀쩡히 그냥 계약서상의 약속을 이행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아니 돈 주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김평론가한테 돈을 100억을 주고 싶어요. 예. 그럼 1000억짜리 거래를 해. 예. 근데 계약금으로 줘요. 일단 100억을 100억을 줘.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판단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 안 사. 계약 포기할게 하면 계약을 불이행한 거잖아요. 예. 그럼 계약금은 몰치가 당하거든. 그렇죠. 그럼 100억을 그냥 주는 방법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대장동에서 그 돈을 줄 때 회사한테 그 마치 그 투자하는 것처럼 주는 방식도 있고 사는 것처럼 했다가 몰치당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그 뒤에를 보면 좀 더 이상합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은 35억 원을 줬는데 아니 그 저 조금 예. 예, 여기요. 그런데 RBK가 이행보증금 35억을 돌려줬다면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확인서에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준지가 없죠. 근데 이제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이게 RBK한테 준 돈이냐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그렇지만 한류타임스라는 곳에서 돈을 줬는데 이거를 돌려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돈을 그냥 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이 누구 돈이다? 원래 라임 돈이잖아요. 예. 라임 돈이죠. 그리고 저 젊은 청년이라고 하는 이 낙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바지 사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럼 실질적으로 돈은 누가 뺐겠냐? 그 라임에서 돈을 그쪽에다 투자해주고 저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이 돈을 뺀 거죠. 그렇죠. 그냥 회사에서는 투자했다가 계약금 띄고 실패했다라고 처리하고 하는 방식이죠. 이제 이런 방식이 또 어떤 쪽으로 많이 하느냐 하면 재벌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에요. 재벌들이 해외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근데 해외에 있는 자식들이나 해외에다 돈을 그 직접적으로 빼고 싶은데 예. 해외에다 비자금을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러면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해외 투자라고 이제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투자 실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 실패하면은 해외까지 가서 우리가 파악할 기가 없잖아요. 근데 투자 실패하는 회사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은 이미 다른 사람 돈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명박이가 이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스가 미국에 그 현대차가 나가 있잖아요. 예. 그럼 다스는 시트를 만들어가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려고 하면은 다스가 지사가 나가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따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현대차가 출시가 될 수 있죠. 예. 그래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 처음에는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없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회사는 현대차가 팔리면 팔릴수록 그 회사도 같이 이익이 같이 성장하면 그 회사가 커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회사를 만약에 그 아들한테 나중에 물려주게 되면 상속 증여세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미리 A라는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회사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 이름으로 만드는 거지. 아니면 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명의로 만드는 거죠. 차명으로. 그래가지고 서서히 그 거래를 한국에서 자재를 보낼 때 그 A사로 서서히 비중을 높여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최초에 있던 회사는 점점 거래량이 줄겠죠. 그렇죠. 그럼 그 회사는 이제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A사에 자기 아들로 돼 있는 회사는 자꾸 이제 이익이 생기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죠. 요게 바로 현대가가 썼던 그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상속을 예. 해주는 방식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명박도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국에 진출해 있는 그 회사를 그런 식으로 아들한테 상속을 시켜주는 증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때 밝혀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조사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네 식구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명박은 감옥에 잠시 갔다 왔지만 다스는 이명박 것이 돼 있고 그렇죠. 실제로 그 사이에 아들한테 넘어가는 과정들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잠깐 딴 데로 샜지만 예, 많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근데 결국은 그 방식을 지금 이 사람들이 원용을 했다. 규모는 작지만 그대로 원용돼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또 한 가지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럼 이 두 회사는 어떤 회사 어떻게 관련이 있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한류 타임스라는 회사의 김형집이 이사로 돼 있어요. 어머나. 사내 이사예요? 예. 오. 근데 RBK의 이사 김영집이 아닙니까 또? RBK의 사실상 대표 이사인데. 그 이제 이름만 다른 사람 자기 가족 이름으로 돼 있죠. 거기에는 RBK는 자기 어머니가 대표인가 그래 돼 있어요. 어머니가 대표고 이사. 예, 지금 이사로 되고. 이사고. 그 실질적으로 자기 거죠. 예. 그래놓고 이쪽에 한류 타임스에도 또 사내 이사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지. 양쪽에 이사 한 사람이면 야 이렇게 해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꼭 끼는 게 라인과 같은 이 눈먼 돈들이 또 같이 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들이 해먹는데 하나의 다리가 되기도 하고 시드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빠지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6-3 한번 보시면 예. 역시 똑같이 끝까지 판다의 기사입니다. 예. 김관진 기자가 굉장히 이때 당시에 꼼꼼하게 잘 취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투자만 하면 손실, 라임 투자금으로 돈 잔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라임이 해먹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CB를 사가지고 그 CB를 자기들이 아는 회사들을 한테로 싸게 팔아가지고 그쪽에서 돈을 챙기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했는 그 CB가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손실 본 것이 그냥 본 게 아니고 손실 보는 것처럼 하면서 챙기거나 이런 방식을 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끝까지 판다가 참 잘했는 것이 취재팀이 제가 이제 라임 펀드 자금 150억 원이 한류 타임즈로 돈이 들어갔는데 아까 이야기한 한류 타임즈는 이락범이라고 하는 스포츠 신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기서는 150억 들어갔다 그러네요. 예, 150억 들어갔는데 한류 타임즈가 프릭스사를 인수하기 전에 프릭사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9개월 전입니다. 9개월 전에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네요. 그렇죠. 이걸 라임이 사는 거군요. 예. 와, 그렇게 돈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라임은 300억 원을 한류 타임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150억으로 깎아줬다 그러는데요, 라임이? 아니 그 한류 타임즈에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 전환사채를 사는 데는 일단 300억 원 규모가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갔는데 이 300억 원의 절반인 그 150억 원이 라임에서 들어간 거고 150억은 다른 데서 이제 펀딩을 했겠죠. 아 그래요? 라임이 다 준 건 아니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그 한류 타임즈가 했고 발행을 했고 그 라임 펀드가 150억 원의 채 그 전환사채를 사줬고 나머지가 또 150억 원을 샀겠죠. 뭐 여러 사람이 또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중에 그 한류 타임즈가 프릭사를 샀다가 인수를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예.
인수를 포기하면서 아까 35억이 5억을 남죠. 그냥 돌려버렸잖아요. 네. 날린 거고. 그런데 이게 앞서 가지고 라인 펀드가 150억의 라인 펀드를 받아 가지고 열흘 뒤에 또 다른 비상장 회사를 또 인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입니까 이번에? 이번에는 이 A사를 인수를 하는데 예. 이 A사는 의류 판매 업체예요. 어허. 그 의류 판매 업체에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의류 판매업이 뭐 돈을 150억이나 의류 판매하는데 얼마나 크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류 판매 회사라고 하는 것은 150억이라는 거금이 투자가 될 그런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누가 봐도. 예. 그러면 이 회사는 사실상 위장 투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예. 이게 그 뒤에 그 A사 그 의류 회사에다가 150억을 넣었는데 이것도 투자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 완전히 그 투자 실패할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한류 타임스는 A사를 인수한 이듬해인 33억이 넘는 투자금을 손실로 일단 처리합니다. 예. 그 완전 손실을 볼 결심을 하고 갔으니까 이미 33억을 그렇죠. 손실을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식 절반 가량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럼 절반씩이나. 150억 원을 투자했다가 절반이면 한 75억 원 정도 이제 배를 손실 처리하죠. 그리고 즉시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이거 횡령이고 배임으로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임 혐의가 있죠. 예. 이 A사는 근데 그 배임을 해가지고 뒤로 돈을 뺐다면은 이거는 단순한 횡령 배임만이 아니라 사기 혐의까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끝까지 판단해서 이거 내용을 참 잘 정리를 했는데 부실 회사도 고가 매수도 아니라고 자신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더 이상 웃기는 게 인수대금 150억 원을 받은 뒤에 어디 A사가 예. 투자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50억 원을 이락범 전 한류타임즈 회장한테 다시 투자했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건 되돌려 리턴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야. 그럼 이낙범은 그거를 투자했는데 그 기록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구조가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투자하는 형식을 취했다가 제가 이걸 해석할 때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낙범이라는 애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자기는 투자금 손실하는 회사가 되고 부채가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손실했는 걸로 문제가 되는데 얘도 뭔가 자기한테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0억 원을 돌려주고 예. 이 A사는 100억 원을 받았는데 그 A사라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금을 받고 난 후에 50억 원을 제가 매입한 것이고 한류타임즈에다 제가 그 돈 50억을 넣었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류타임즈한테 돈을 돌려줬다는 이야기고 그래 전환사채나 뭐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이름만 전환사채지 이게 뭐 회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예. 이 회사는 이미 형편없는 의류회사에다 150억씩 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어떤 의류회사길래 이름도 없는 의류회사가 이렇게 돈을 넣고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실패할 생각을 하고 이미 시작한 거죠. 돈만 빼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SBS에서는 이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예. 이런 내용까지는 이제 자기들이 그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추정하고 말한 거죠. 그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적까지는 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의 목적까지 다 갔어. 상당히 찌르기만 하면 잘한 되는데 목적까지 다 갔어. 그래서 끝까지 판다가 맞는 거예요. 예. 잘 팠어요 정말. 잘 봤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류 타임즈는 어떻게 되느냐? 줄줄이 다 사실은 손실만 났잖아요. 줄줄이 다 손실만 나고 나니까 상장했던 한류 타임즈가
결국 주식 거래 정지 상태로 갑니다. 투자하는 데마다 족족 다 그냥 실패를 보니까 그럼 이거는 이미 상장 폐지를 전제로 두고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상패를 야 이거 그럼 이것도 완전히 사기인데 참. 상패가 딱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이 그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돈 빼먹고 나가는 거지. 이 이름만 상장 회사하고 그냥 스포츠 신문 뭐 해봐야 요즘 신문 그 저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 그 뭐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그냥 상장했다 그냥 빠지면서 회사를 망가뜨리고 거래 정지시키고 그냥 빠져나가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챙기는 거예요. 예. 이런 수법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한류타임즈가 벌인 일종의 사기극이잖아요. 예. 사기극에 종잣돈 노릇을 한 라임. 참. 근데 피해는 한류타임즈의 주식을 샀던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라임에 돈 넣었던 펀드 가입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펀드를 처음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펀딩을 하면은 사업을 잘하겠다 그렇죠. 해서 돈을 많이 불려서 당신들도 그 돈을 많이 돌려주고 나도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펀드를 만드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감원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상한 흐름으로 가면 금감원에서 뭐 이 회사를 조사를 하든지 네. 충분히 이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금융당국 특히 금감원 같은 경우 그런 거 하라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펀드에서 돈이 오가.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큰 돈으로 사. 그런데 팔 때는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팔아. 그리고 뭐 계약했다가 계약 위반하고 그 뭐 그 돈 떼먹기고 난리가 나. 네. 다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야. 다 이거 의심스럽잖아. 더군다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우리 그 구독자들이 보시면서 충격적인 게 아니 인수를 담당하는 회사의 이사 그 전체 가족 회사의 이사가 네. 인수하는 회사의 이사로 이사. 들어가 있으면 이건 이해 충돌도 이런 이해 충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서 완전히 혼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표이사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들이 의심이 충분히 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조사가 이제 됐는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그 질서를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거는 이거는 정말로 엄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등장하는 인물이 그 조현범, 아이고, 김정집, 아이고. 이 과거의 전력들이 화려한 선수들이잖아요. 예. 지금 조현범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냐면 아버지로부터 그 한국 타이어 승계를 한 거예요. 승계를 하는데 이런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데 자기가 취득하면 그 문제가 되니까 우호 지분들을 확보를 해야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 간의 분쟁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돈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그 수사를 의뢰해 가지고 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조현범이는. 예.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해서 프릭사라는 거를 팔고 거기에서 그러면 그 프릭사라는 걸 진짜 팔았냐가 지금 우리는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프릭사라는 회사를 김영집이라는 이름으로 옮겨놓고 그거를 갖다가 조현범이가 만약에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 타이어 주식을 산다. 그러면 한국 타이어 주식을 지분은 조현범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 가지고는 경영권 방어가 안 될 수도 있다면 그러니까 차명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곧 경영권 승계하고 지금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삼성에서 봤듯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조현범이가 한 이런 행위들을 그 지금 다른 회사들이 그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됐는데 그 조현범 그 수사 내용을 지금 그 하나 자료를 좀 올려주실래요? 예. 그 이게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이정섭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 회장을 배임 중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 씨도 배임 중재와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지금 23년도 금년도 지난 며칠 안 됐죠? 7월 26일자 기사예요. 예. 오. 그래 지금 현재 지금 조현범은 이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법 승계를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아. 그 불법 승계는 이제 지금 저 집안에 지금 형제들 간에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예. 조현범이가 둘째인가 그래요. 예.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현범이가 형을 제치고 이명박 사위라는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타이어 승계를 지금 받고 있고 예.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최초에 다룰 때 한국 타이어가 역외에서 해외에서 1,600억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예. 그 비자금은 이명박 자금인가 조양래의 자금인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참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 국감 때도 이건 문제가 좀 될 걸로 보이는데 그 지금 이명박 자금으로 보여진 그 지금 미국에서 연방법원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승계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중앙지검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한참 조사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배임 중재라는 게 뭡니까? 회사의 이익에 반해서 상대방한테 이익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김영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예. 그게 그냥 줬겠냐고요. 예.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뒤에 받아가지고 승계하는데 뭔가 주식을 취득하거나 진짜. 그런 걸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영집이 또 주가 조작으로 일단 한번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저런 그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같이 관련됐었다니까요. 그때도 그랬고. 앤디코프라는 회사를. 예.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지금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조 회장하고 김 씨는 2008년도에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그다음 좀 줄을 좀 김 씨가 인수한 앤디코프 미공개 정보. 거기서부터 한번 예. 쭉 보실까요? 앤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은 조 회장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했었다 그때. 근데 이 건으로 김 씨는 법원에서 김영집 씨를 말하는 겁니다. 네. 김영집 씨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조 회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저 때도 사실은 더 문제가 됐대야 된거예요. 조현범이가 주범일 수도 있는 주범인데 사실상 그때 조현범이를 무혐의하고 저 때가 이명박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에 그룹 승계와 관련돼 있어서 저때 우호 지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 주가 조작을 했던 걸로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프릭사를 팔고 파는 형식을 취했는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또 50억을 돈을 빌려줘. 그리고 그걸 또 한류 타임즈라는 곳에 그다가 돈 사가지고 가는 것처럼 하면서 안 산다고 해가지고 또 돈을 35억을 또 돌려받아요. 그럼 과연 그 돈들이 어떤 돈인지 이게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거의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이제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자 광고를 좀 잠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깨 시민 참기름, 들깨 시민 들기름 추석 선물 세트가 왔습니다. 오! 이거 있잖아요. 네. 뭐 이미 저희 아내가 6세트를 샀다고 합니다. 선물을 그래요?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압니다. 특히 저희 장모님도 이 세트를 보면서 이거 너무 구성이 좋다 이러셨는데 일단 참기름, 들기름 요 두 개를 3만 원에 짠 것도 3만 원에 이렇게 세트를 만든 것도 너무너무 괜찮았는데 이거 중국산입니다. 이거 중국산이에요. 근데 최상급 중국산입니다. 이거 저 국산 아닙니다. 그리고 식품 예. 식약청 식물검역소 이거 다 거쳐 가지고 다 거친 거고요. 위생 뭐 정보 이거 다 받은 거고요. 그리고 성분 분석 다 한 거고요. 예, 다 했습니다. 예, 허위 사실 유포하는 인간들은 법 처벌을 받을 겁니다. 자, 참기름, 들기름에 거기다 플러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생들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생들기름이 진짜 인기예요 지금. 예. 근데 저는 생들기름을 아직 못 먹어봤는데 예. 더 신선하나요? 신선하고 예. 그리고 냄새도 더 고소하고. 고소함도 더해요. 예. 그 약간 볶아야지 더 고소할 것 같은데. 안 그런데 이 맛이 더 깊대요. 그래서 겉으로 이게 냄새가 고소하게 땡기고 또 이게 첫 맛이 딱 들어갈 때 너무 고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이렇게 이 생들기름으로서의 그런 신선도와 또 맛의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들기름 오메가 3 때문에 하루에 뭐 한 스푼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 다이어트들 때문에 한 스푼씩 드시는 분들은 생들기름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강추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 생들기름이 껴 있고 그리고 참깨를 다 이렇게 갓 볶아 가지고 거기다 또 350ml를 넣는데 이게 어떻게 5만 원에 나오냐고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처음이라서 이렇지 앞으로 가격은 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진이 야. 이게 좀 아무리 중국산 깨라 하더라도 이게 좀 너무 최고급 깨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중국산 중에서도 그 생물인 깨 이거는 중국에 여행 가는 사람 모두 누구나 가서 사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깨 가격의 4분의 1 가격 정도로 정말 최상급의 깨를 만날 수가 있어가지고 중국에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사실은 북한산 깨라고 팔았던 것들 그것도 중국산들이 많아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그런 깨인데 이거를 중국에서 누가 모르는 회사가 짜면 문제가 되죠. 이걸 다 수입해 갖고 와서 평택항에서 다 여러분들이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생적인 환경에서 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참깨다 뜰깨다 그러면은 종류는 똑같잖아요. 예. 그게 어디서 성장하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약을 치고 이게 그 수입해가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그 뭐라 하죠 이게 썩거나 예.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참고용 시험 성적서 이 성적서로 시험 성적서 다 이렇게 다 있는데요.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양 정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다 저희들이 확인해 봤으니까요.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추석에 딱 맞는 선물 세트 예. 한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 세트. 요거는 4병짜리는 5만 원. 저 2병짜리는 3만 원. 010-9178-7575 010-9178-7575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성열 대표가 지금 하는데 예. 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걸로 통해 가지고 지금 또 많은 좋은 일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값이면 예. 이 같은 값도 아니고 더 싼 것 같아요. 훨씬 싸죠. 예. 예,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은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백땡, 뭐 오땡 이런데 참기름 들기름은 들여다 보세요. 다 파키스탄산, 인도네시아산 어디서 어떻게 재배된지도 모르고 진짜 이거 뭐 갖고 와서 진짜 짜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자, 근데 난 국산 참기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어떤가 싶어서 직접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참기름. 근데 고소함이 이게 더하더라고. 참기름. 예. 들기름. 그거보다 더하다 그러면 또 국산 파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러우니까 어쨌든 깨가 최상급 깨를 갖고 왔다. 참기름, 들기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결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장시간 하고 있냐 하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옵티머스를 지금 또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텐데 이런 그 펀드라든지 이런 일반 그 개미 투자자들 돈은 좀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기도 겁이 나고 모르니까 그런데 돈을 불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펀드를 파니까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펀드를 상품을 파니까 아 그런데 맡겨놓으면은 내가 안전하게 돈을 좀 불릴 수 있겠구나 해서 돈을 붓는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알고 투자할 때 참고를 하시라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예. 옵티머스 예. 이 라임하고는 또 좀 다른 예. 라임은 무역 펀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해놓고는 CB나 BW나 BW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 해가지고 돈을 뺀 케이스고 이 옵티머스는 이 공공의 인물들이 예. 여기에 많이 돼 있어요. 특히 과거의 관료 출신들 예.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검찰이 개입되고 예. 그리고 지금 이 옵티머스에는 그 검찰 중에도 그 특검 출신들 예. 그런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고 예. 그 윤석열 씨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방송에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은 저는 이 라임이라는 게 결국 이 대기업 그 3세들이 연관돼 있는 그런 그 사기판이었다.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김봉현 이건 그 주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 도망간 김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범이라고 해도 이 김영홍도 결국 누구 돈을 불려주려고 이 판을 키웠느냐. 재벌들이라는 게 심증이 막 아주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금감원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재벌들이니까 놔둔 거야. 재벌들이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해서 그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의 이 검찰은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복현 예. 금감원장이 예. 이 옵티머스 그다음에 라임 이걸 재수사한다고 했어요. 예. 했는데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다뤄줘야 되냐면 이 재수사를 지금 우리 김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고 그걸 찾아가지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이런 손해를 본 것을 어떻게 메꿔주면서 손해 본 사람들한테 이걸 그 피해액을 줄여주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수사는 그냥 그 했는 사람들 처벌한다고 하고는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이 정부가 이걸 건으로 해서 김상희 의원처럼 정치 검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주범은 대통령실에 있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여자분이 이런 주가 조작을 하고 남자분이 수사하는 척하고 봐주고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오늘은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대장동 주범이 이재명인데 그걸 윤석열로 바꾸기 위해서 뉴스타파가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설들을 가지고 이게 진짜야라고 하면서 뉴스타파를 갖다가 완전히 폐간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안홍구 TV도 뉴스타파와 함께 연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그 진실을 수호하고 또 진실대로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게끔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라임의 이 그 기법들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금감원이 모를 리가 있는 기법이냐고요. 300억이 얼루 사라져. 150억이 얼루 가.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미국으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수사의 방향을 마치 뭐 한매가 어떠니 하고 지금
대장동하고 너무 닮은 그런 지금 방식으로 이걸 호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재수사 한다고 하는데 재수사의 방향을 우리가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면서 수사를 해서 한매가 뭐 그 민주당 쪽에 관련자가 있었느니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건 재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재료로 쓰는 그렇죠.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옵티머스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면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지. 이거 옵티머스도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은 이혁진 씨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이혁진 씨라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이 회사에서 쫓아내고 다른 사람이 대표로 들어와 가지고 벌인 금융 사기 행각인데 그런데 이혁진을 이걸 자꾸 악마화 문제시키고 있잖아요. 왜냐? 이혁진 씨는 그 당시에 민주당의 출신 국회의원 후보이기도 했구나. 그 인사하고 관련이 있다.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지금 몰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 인사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전 대표님 뭐 이런 사람도 수사하세요. 왜 그쪽은 또 수사를 안 해? 자, 안홍구 김성.